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공원 앞마당의 핵심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지질공원 해설 경연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바깥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지질공원 한마당을 이어가면서 또 오늘의 엄숙한 심사와 함께 진행될 경연대회 순서의 문을 열어봐야 할 텐데요. 이 지질은 땅에 쓰인 오래된 일기장입니다. 그 기록을 읽어내고 마음으로 전해주는 분들이 오늘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이 땅이 들려준 이야기는 누군가의 언어를 만나 비로소 사람들 곁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렇게 서 계신 분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자, 경연대회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의 해설사님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들려주실 한편의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는 시간이 바로 지질공원 한마당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지질공원에서 맹활약하시는 해설사님들을 모시고 해설 노하우를 공유하며 배우는 축제장이 펼쳐지겠습니다. 올해 12개 지질공원에서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다 함께 경연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1등부터 3등까지 저희가 선정을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시상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3분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상 1개 공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우수상 1개 공원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으로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고요. 우수상 1개 공원에는 3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시상식은 해설 경연대회와 교구제 경진대회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5시 40분에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3분의 심사위원을 모셔봤습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영란 전남도립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창환 강원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역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웅 국가지질공원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분께서 공정한 심사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경연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 오늘의 순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팀이 이렇게 경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여러분, 내 순서 이렇게 기억하고 확인해 두셨다가 앞 해설사가 해설하고 계실 때 미리 무대 우측에 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연이 참가 접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접수가 빠르셨던 분이 1번부터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개인별 시연 시간은 총 7분입니다. 6분이 경과되면 종이 1번 울리고 7분이 됐을 때 종이 2번 울리기 때문에 종이 2번 울리면 해설을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설사분의 해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무대라 굉장히 떨리실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이정현 해설사님 모시고 화순 서유리 공룡 화석지의 가치와 지질학적 의미에 대한 해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이고요, 해설사님.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공룡의 발자국이 남긴 이야기를 채석장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룡은 약 2억 2,500만 년 전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해서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의 원조 최장 군속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소유리 공룡 화석지는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정답은
우연입니다. 저희 지질팀장님 이름이 우연입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서유리 근처에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맛집이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판석을 딱 깔아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들어가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해서 1999년 서유리 공룡 화석지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결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룡 화석지라고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서유리 공룡 화석지는 약 9천만 년 전에 능주 분진의 커다란 호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진흙 같은 넓은 들판을 거닐었던 그 공룡의 발자국들이 굵고 굳어져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5개의 충준에서 770여 개의 보행절과 1,5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상징이 돼서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등재가 되어 있고 무등산군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룡 화석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대부분은 공룡뼈 화석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현장에서 말입니다. 지문은 범인을 특정하고 족적, 발자국은 말이죠. 범인이 어떻게 침입했는지, 어떻게 도망했는지 공범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 뼈 화석은 공룡의 생김새를 알 수 있지만 공룡 발자국은 공룡의 행동이나 생활 습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녔는지, 무리에서 물을 마셨는지, 사냥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발자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뼈 화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퇴적물의 물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면은 공룡의 종류에 따라서 수광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육식공룡일 때 뾰족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도 수광류가 있습니다. 제가 술 먹고 늦게 된 날에는 집사람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영광류는 네이족, 사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앞뒷다리가 짝을 이뤄서 둥그랗게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조광류는 이구아노돈이나 파라사울롤로푸스 같은 뭉퉁한 발가락을 가지고 있고 발가락 사이가 각도도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성에 따라서는 보면은 이렇게 단단한 땅, 질퍽한 땅, 적당한 땅에서 따라서 발자국이 찍히는 깊이가 달라져 보이고, 그리고 발자국이 찍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위에도 또는 그 밑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리 공룡 화석지를 볼 건데요. 5개 층준이라고 했습니다. 5개 층, 건물로 치면 아파트 5층입니다. 5층에서부터 4층, 3층, 2층, 1층 순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층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5층입니다. 5층은 일명 둘리존입니다. 여러분 둘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둘리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수광류, 둘리와 같은 수광류 173개, 그리고 용광류, 둘리 엄마, 용광류 같은 발자국이 여기에서 42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이신가요? 잘 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예!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둘리 엄마가 이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아주 선명하게. 아마도 이 퇴적물이 아주 몰랐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쭉 봐보면 그 5층에서 반대편에 봐보시면 저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나타나냐? 바로 선크랙, 건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봐보시면 이 선크랙, 건열 위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2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층으로 가보실 건데요. 4층과 3층은 손상이 많이 돼서 일명 손상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손상층은 중장비들이 이용해가지고 상층들을 막 제거하면서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수광류와 조광류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층은 일명 최다층입니다. 이 2층에서는 많은 공룡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공룡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광류, 조광류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데 어마어마한 다른 층에 비해서
가장 많이 있는 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발자국을 보면 이곳에서는 공룡들이 크기가 다양하게 살고 있었구나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하층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은 일명 가속도존입니다. 가속도존 2층에서는 공룡의 발자국 간격을 비교해 보고 거기에서 가속도 1위를 밝혔던 아주 유명한 가속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1층에 보면 보행력이 8개가 나눴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발자국이 지면을 움켜쥐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덜뻑덜뻑했던 공룡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큰 대형 공룡 발자국이 지나가고 있을 때 양옆으로 이렇게 방사성으로 도망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동시간대에 했던 증거가 부족해서 아직은 이것은 정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모습을 쭉 보면은 비에서는 공룡 비의 보행률을 보면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룡이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지 날리던 채석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그 돌판 위에 공룡 발자국, 그 공룡 발자국이 이제는 여러분의 추억 속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7분입니다. 네, 해설사님, 또 오늘 경연대회를 위해서 다들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요 정도가 7분이라는 거 이제 느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중생대 백악기 후기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공룡 흔적들로 지질학적으로도 고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산국가지질공원의 김현순 해설사님께서 시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이랑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섬이 5개로도 보이고 6개로도 보인다고 해서 오륙도라고 붙여진 섬이 있습니다. 오륙도의 지형과 지질에 대해서 해설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다를 사랑하는 해양 동아리 중학생 답사 때 제가 해설 시연한 걸 시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를 사랑하는 해양 동아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나는 토요일인데요. 재미있는 게임도 안 하고 국가지질공원 오륙도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질공원 해설사 디딤돌 김현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오륙도를 바라보며 해안길을 걸으면서 오륙도의 지형과 지질을 체험하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박로의 바위가 울퉁불퉁해서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들, 국가지질공원 조금 낯설죠?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주위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보존하고 동시에 교육과 관광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인정한 공원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섬 오륙도는 바라보는 방향이나 밀물, 썰물에 따라서 5개 또는 6개로 보여서 오륙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 승두말 언덕의 스카이워크 부근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약 770km의 아름다운 해안길 해파랑길의 출발점입니다. 또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오륙도를 분기점으로 남해바다와 동해바다가 나뉜다고 합니다.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서 있는 오륙도는 2007년에 국가명승지 24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지닌 오륙도 각 섬의 이름과 특징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패섬, 그 다음 소나무가 아름다운 솔섬, 솔섬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새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가 사는 수리섬, 또 섬의 모양이 뾰족한 송골섬, 그리고 커다란 해식동굴이 있는 굴섬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등대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륙도의 지각은
공룡이 살았던 약 8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에 격렬했던 화산 활동으로 분출한 용암과 화산 쇠설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 강력암과 응해질 대정암이 층층으로 쌓여 있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화산 강력암이란 화산이 분출할 때 만들어진 각이진 자갈과 화산 쇠설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응해질 대저감은 이미 쌓여있던 화산물질이 풍화되고 침식이 일어나서 이동하여 다시 퇴적된 암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5, 6도와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는 승두말 언덕의 해안 지층을 살펴보면 5, 6도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동일한 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만 년 전까지는 5, 6도는 지금처럼 섬이 아니었고 육지인 승두말과 이어져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땅 반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반도가 섬으로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부딪히고 있는 해안의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로로 갈라진 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틈을 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렸던 인쇄물에서 반도가 여러 개의 섬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린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부딪히는 파도와 해풍에 의해서 바위 위의 전리면을 따라 약한 부분이 깎이고 떨어져 나가 그 사이 틈이 넓어지고 점점 멀어져서 여러 개의 바위 섬으로 분리된 섬들이 바로 5, 6도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이어진 길다란 반도가 여러 개의 섬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육지에 이어진 길다란 반도가 끊임없이 불어오는 해풍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데요. 12만 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파도와 해풍이 깎아서 만든 지금의 5, 6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한편 이 동네 사신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옛전설에는 설섬과 수리섬 사이에 거미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7월 어느 날 하늘에서 태양이 자취를 감추고 캄캄한 하늘에서 별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고 바다에서는 천길 용오름이 솟아오르고 번개가 내려치는 가운데 용들이 먼저 하늘로 승천하려고 다투고 있을 때 옥황상제께서 이를 알아차리고 설섬과 수리섬 사이에 있는 거미섬이 디딤돌이 되지 못하도록 바다를 열어 해안 가까이로 옮겨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이루지 못한 용이 홧김에 꼬리로 솔섬을 내리쳐서 두동강을 내어 방패섬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마을 가까운 해안에 풀 한 폭이 없는 섬 나암이 전서의 서구의 거미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아름다운 섬 5, 6도는 12만 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육지와 이어진 땅 반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석은 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긴 시간 엄청난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씩씩하게 서 있는 5, 6도는 한반도가 5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는 직접 유람선을 타고 5, 6도의 끝섬 등대섬에도 올라가 보기로 합시다.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종이 울리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해설을 끝내주셨습니다. 특별한 소품을 활용해서 또 이 섬의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해설사분을 또 모셔보면서 지질 명소로 계속해서 함께 점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에서 해설사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독도하면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다채로운 지질 명소가 집적된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임선자 해설사님께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 독도라는 제목으로 해설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임선자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고등학교죠. 울릉고등학교 해양반 학생들 15명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라는 주제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곧 독도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배가 저반을 하면 배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난간을 잘 잡고 내리시고, 그리고 선착장 바닥이 좀 미끄럽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독도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평소에 애국심이 전혀 없는데 독도에 오면 애국심이 막 샘솟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도 한번 왔으니까 한번 외치고 갈까요? 독도하면 우리 땅 해주세요. 독도는! 네, 우리 땅 맞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도로 답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공지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다 둘러보고 난 후에 여기 해양 쓰레기를 좀 주울 거예요, 선착장에서. 그리고 독도 다녀온 소감을 좀 잠깐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승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6개의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릉도 독도는 2012년 제주와 함께 최초로 우리나라의 최초 1호로 지정이 되었고, 울릉도 19개, 독도 4개 이렇게 23개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중에서도 가장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울릉도 독도입니다. 독도의 지질 명소는 숫돌바위, 그리고 사망제 굴바위, 천장굴, 독립문바위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지질 명소 위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동도 선착장에 숫돌바위를 볼 수가 있고, 그 정면에 보시면은 동도 서도 해상 위에 삼형제 굴바위가 있고, 그리고 동도 중앙에 천장굴, 그리고 가장 동쪽에 독립문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바위는 한반도 바위를 이렇게 좀 지나거나 보트를 타고 이렇게 와야지 접근이 가능한데 오늘은 파도가 좀 좋지 않고 한반도 바위도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해저 밑에 해산이 있어요. 안영복, 신문택, 이사부 이런 해산들이 대륙 지각인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동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해산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460만 년 전 독도가 화산 분출을 했습니다. 독도는 해저 2000m에서 솟구친 용암과 화산 쇄설물로 만들어진 화산성 해산입니다. 독도의 하산체는 이미 수면 아래 존재해 있었어요. 그리고 조매남질 마그마가 강력하게 분출해서 단층이나 전리에 이렇게 관입을 해서 굳어진 독도입니다. 독도는 해저산이 화산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지질 유산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무슨 섬이라고 했죠? 화산섬. 그러면 분화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독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생성 시기에 비해서 1%만 남아있지만 백두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 화산체입니다. 그 최근 박사님들이 연구한 이제 연구 결과에 보면 1년에 동해안 연안 절벽 침식 속도가 1년에 7mm씩 이렇게 없어진다고 해요. 그럼 독도는 그런 속도라면 3만 년 안에 없어지는 섬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해맑게 얘기했나요, 제가? 예, 그리고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을 보시면 서도 응해암, 동도 응해암, 그리고 조면 안산암 용암이 이렇게 두껍게 덮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매남이 관입하면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도 지질 명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숫돌바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바위입니다. 서도 물골에서 쭉 길게 이어진 암맥이에요. 암맥은 이렇게 지각의 전리나 틈에 마그마가 들어와서 굳어서 만든 암석입니다. 숫돌바위 주변에는 이렇게 암석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랜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단단한 암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원 수비대원들이 또 여기서 칼을 갈아가지고 숫돌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다음은 삼행제 굴바위. 삼행제 굴바위는 하부 조면암, 상부 응해 강력암 두 개의 지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부 조면암은 전리가 많아서 이렇게 풍화 침식에 약해서 이렇게 세 개의 해식 동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삼행제 굴바위라고 하고, 또 그 옆에 서도 여기 보면 벽면에 절벽에 보시면 이렇게 불꽃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불꽃 구조는 독도의 한 두 번째 중간 단계 화산 분출 과정에서 약간 덜 굳은 서도 응해암이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 조면한 산암 용암이 위에 또 덮었어요. 그러면 그 접촉부에 냉각 수축이 일어나서 이제 전리를 따라서 이렇게 서도 응해암이 위로 이렇게 주입되는 그런 불꽃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도도 불꽃처럼 독도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독립문바위. 독립문바위는 동도 가장 동쪽에 이렇게 곳이 발달되어 있고 30-40m 이렇게 절벽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수평 수직 전리가 아주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시아치 모양도 만들어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독립문을 닮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독도에 구선작당도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충북 단양의 성문 아시죠? 성문은 이제 석회암 동굴이 일부 무너져서 만든 성문인데 바다의 문과 육지의 문. 그 기온은 다르지만 우리한테 정말 멋진 풍경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천장굴은 깊 사각에 100m 되는 수직굴인데요. 벽면에 수많은 단층이나 전리들이 많아서 침식을 촉진시켜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해지 동굴이 또 밑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마도가 분급이 잘 된 그런 자갈들이 퇴적되어 있고 1954년도 최초의 무인등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독도는 동도서도 두 개의 섬과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최외곽 바위들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해의 기점 12해리를 규정하는 바위들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바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독도 지질 명소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다들 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독도에 대한 해설을 듣고 있는다는 게, 참 시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성국가지질공원에서 해설사님께서 올라와 주실 텐데요. 바위 한 조각에도 한 시대의 바람과 물길이 남아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는 재미있는 전설과 이야기가 깃든 자연의 걸작이라는 바위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김규선 해설사님께서 의성 치선리 배틀바위에 얽힌 지질과 문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국가지질공원 해설사 김규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곳은요, 의성 배틀바위의 신비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나이 4살, 6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준 설화와 또 배틀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제가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어서 이 시연하는데 배틀바위의 신비를 설명하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엄청난 크기의 이 바위를 보이시죠? 이 바위가 바로 배틀바위입니다. 1억 5천 년의 지질학적 역사와 아름다운 전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의성 배틀바위의 신비는 정말 이런 멋진 바위를 보게 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 할 것 없이 멋진 풍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본 것 가운데 의미 있고 새로운 것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바위인데요, 사자바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서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 바위의 높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한 4, 5층 높이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경치도 좋지만 이 시선이 서남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베틀바위의 풍광이 멋지거든요. 저는 이곳을 참 많이 갔고 저희 형님과 누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소풍을 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의성국가지질공원 해설사이기 때문에 의성국가지질공원은 2023년 6월 20일 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성군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가 의성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땅콩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곳에는 12개의 지질공원 명소가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저는 치선리에 있는 베틀바위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원래 안개 가면 안개 분지도 있고 쌍오리 퇴적층이 있고 해방산 거대 건설 구조가 있고 또 안평면에는 누룩바위가 있고요. 전곡면에 가면 서해 유성룡 대감이 태어나신 전곡면에 가면 전곡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인 금성산이 있고요.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제5위 공룡 발자국 가석 천년기념물 만천 1위 애기 공룡 발자국, 또 사곡면에 가면 구산동 응해암도 있습니다. 그리고 빙계 얼음 계곡,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질공원 명소가 있습니다. 베틀바위는 국가 지질공원 명소가 된 것은요, 퇴적암이 이렇게 큰 바위 기둥을 형성하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아주 희소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적층이 쌓이고 쌓여서 풍화와 침식을 통하여 오랜 세월 동안 이 노두 부분에 수평, 수직 전리가 만들어지고 갈라지면서 바위가 뜯겨 나가서 이 밑에 이래 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1억 5천 년의 시간을 품은 바위가 바로 베틀바위입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니에게 들을 때는 베틀바위라고 들은 것이 아니고 비틀바위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성 사투리가 배를 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틀바위의 핵심 가치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풍화와 침식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기암괴석이라는 거죠. 퇴적암은 다른 암석에 비해 풍화와 침식에 매우 약하여 거대한 돌기둥을 만들기란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큰 돌기둥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베틀바위라는 거죠. 그리고 토플링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토플링 현상이란 거대한 암석이 지형에 따라 기울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암석이 작은 돌로 되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술적 가치는 연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게 베틀바위였지만 나중에는 자동차 바위, 오토바이 바위, 여러 가지 빌딩 바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 가치로는 중생대, 백악기, 경상분지, 경상누적층, 한양층, 전국층에 해당하는 1억 5천 년의 역사를 함께 담은 바위가 베틀바위인 거죠.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여기 흑색 세일 실타암으로 만들어졌고 퇴적암 노두에
수평 수직 전리가 만들어져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을 좀 더 좋은 이 내용을 보면 선녀들이 내려온 바위, 또 선녀들이 내려온 바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효녀 갑수기가 왕비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석탑도 있고 공룡 발자국도 있는데요. 계단을 주의하시고 화장실은 꼭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의성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김규선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성의 기암 괴석에 대한 해설을 전해주셨습니다. 해설사분들은 뭐 워낙 많은 분들 앞에서 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경연대회에서 이 무대 앞에서 해설을 하셔도 전혀 떨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이현주 해설사님이 또 앞에서 시연을 해주실 텐데요. 청송에는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하얀 돌들이 반짝거리는 개울이라고 하는데요. 눈부신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 1억 2천만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백석탄의 비밀을 해설사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 청송군 지질공원 해설사 이현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지질에 관한 질문은 나중에 해설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청송군에는 24개 지질 명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갈 곳은 청송군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동쪽에는 조항산이 있고 서쪽에는 기란천이라고 천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눴을 때 동쪽에는 불과 관계된 돌들이 많이 있어요. 조항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서쪽에 있는 물과 관계된 돌들이 많이 있어요. 물과 관계됐다는 거는 대부분 보면 화성암, 수성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성암은 보통 대부분이 물하고 관계돼서 떠내려오다가 쌓여서 돌되니까 퇴적암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갈 곳 백석탄에는 거의 다 퇴적암들이 있어요. 물도 흐르고 돌도 있고 그러니까 돌멩이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갈 곳은 백석탄 포트홀이라고 지질 사이트 이름으로는 백석탄 포트홀이 정확한 명칭인데 백석탄이라고 하면 벌써 백자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흰 백자에 돌석자, 여울탄자를 써서 백석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은 흰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백이민족, 백자 좋아하고 그래서 머리도 흰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백석탄에 가보면 하얀색 돌은 없어요. 아주 연한 회색이에요. 그런데 햇볕을 비치다 보면 햇볕이 반짝반짝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얀색으로 보여서 백석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석탄에 있는 돌이 왜 하얀색이냐? 대부분은 암석들 안에 광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광물질이 말 그대로 미네랄이 어떤 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돌들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이 암석 안에 들어있는 광물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돌들은 보면 석영이나 장석이라고 제가 이거 사진에서 찾아서 넣었는데 저렇게 하얀색, 밝은색 광물질이 이 암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영이나 장석 같은 이런 광물질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갈 곳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다시 같이 걸어갈 거지만 갈 곳도 여기인데 백석탄에는 포트홀을 시작해서 한 6가지 종류의 지질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보면 다음번에 보면 포트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밑에 암석들이 있는데 그 위에 지나가다가 자갈 같은 것들이 물과 함께 떠내려오다가 어디에 딱 걸리면 못 떠내려가고 계속 거기에 회오리 치듯이 막 돌아서 구멍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포트홀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 포트홀을 백석탄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포트홀을 암석에 발달한 항아리 모양의 오목한 구멍이라 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대리석 같은 데도 탁 지나가다가 이음새에 발만 걸려도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돌도 못 떠내려가고 거기서 계속 회오리 쳐서 구멍을 만든 게 포트홀. 그다음 포트홀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지만 이 백석탄은 전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퇴적암은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으로 만들어지니까 자갈, 모래, 진흙, 자갈, 모래, 진흙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니까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떠내려오는 한 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또 지나서 다른 층들이 또 쌓이고 이러니까 퇴적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일 특징적인 현상이 층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암석들을 잔뜩 봤을 때 이 층을 보면 아 저거는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층 중에서도 사층리라고 물이 흘러간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파도 모양처럼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물결 모양을 보면 물이 흘러갔던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아 예전에는 하천에서 물이 이쪽으로 흘렀구나 예전에는 또 이쪽으로 흘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사층리를 보면 중요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화석 중에는 흔적 화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돌멩이 위에서 발견할 수 있고 백석탄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겠죠 대부분. 그런데 여기 보면 옛날에 공룡 살던 시절에도 지렁이 같은 애들들 있었겠죠 물속에. 그런 애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흙이 아직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돌멩이가 되기 전에. 그럼 우리 진흙들 만지다 보면 찐득찐득해서 손가락을 하나 집어넣었다 빼면 얘들이 금방 안 들어붙잖아요. 그러면 빠진 사이에 거기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굳어가지고 이렇게 흔적 화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래층 위에 진흙이 저기서 막 떠내려와가 모래 사이에 탁 끼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진 거. 이거를 이암편이라 해요. 이암편. 이암의 조각, 진흙 조각이란 겁니다. 여기도 밑에는 진흙이고 위에가 모래인데 모래가 무게가 있으니까 계속 누르다 보면 밑에 있는 진흙이 단단해지기 전에 얘들이 몸살을 하다가 몸살을 하다가 얘들이 막 이렇게 짙들려갖고 불꽃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꽃 모양처럼. 그래서 요거를 불꽃 구조라 합니다. 네, 7분이 지나면 또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우, 정말로 열정적으로 경북 청송에서 저희가 해설사님을 따라 걷는 듯한 그런 현장감 있는 해설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듣는 것은 시간을 듣는 또 다른 방식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진안무주국가지질공원에서 박유경 해설사님께서 해설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주 태권도원이라는 곳에 진행을 갔다가 라제 통문을 실제로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였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도상에 통벽은 그대로 위치한 가운데 갑자기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문이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박유경 해설사님께서 라제 통문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또 해설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박유경입니다. 자연특별시 무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외구천동 33경 중에 제1경인 라제통문인데요. 보시다시피 도로라서 위험하니 이쪽 정자로 옮겨가시면 라제통문을 배경으로 해서 더 멋진 사진이 나오니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리 무주는 무성할 무자에 붉을 주자를 씁니다. 경주나 청주, 전주가 고을 주자를 쓰는 데 비해서 무주만 붉을 주자를 쓰는 이유는 아마도 철분이 많은 지질학적인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주는 옛 신라 땅이었던 무풍현의 무자와 옛 백제 땅이었던 주계현의 주자를 따서 조선 태종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인접한 지역이어서 무주가 전라도지만 전라도 색이 없고 무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라제통문은 이름 그대로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인데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저 산 위로 작은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통문 안팎으로 문화와 언어와 풍습이 크게 다른데요. 옛 신라 지역이었던 동쪽에서는 경상도 방언을 쓰고 옛 백제 지역이었던 전라도에서는 서쪽에서는 전라도 방언을 씁니다. 이곳은 또한 신라와 백제의 사신들이 오고 간 중요한 통로로서 역사적인 의의가 큰 곳이기도 한데요. 옛날에 신라에서 백제로 시집온 공주님이 있었지요. 네, 누구시죠? 예, 선화공주님도 아마 이 길을 통과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신라에서 백제로 오는 길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절벽을 보시면 이운채 성모대라고 쓰인 글이 보이시나요? 예, 운채 이정희 선생님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7대 손으로 구한말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무주에 내려와서 많은 시인들과 함께 운채집이라는 시를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도 무주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저 계곡의 암석과 이 절벽의 암석의 나이가 크게 달라요. 이 계곡의 암석은 약 20억 년 전에 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후에 2억 년이 지나고 18억 년 전쯤에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변성된 편마암입니다. 이 편마암은 석영, 장석, 흑음모, 각섬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상구조인 염리가 발달해서 잘 쪼개지지도 않고 단단합니다. 그러면 이 절벽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예, 놀라지 마세요.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화산이 폭발해서 형성된 유문암질 응해암입니다. 유문암이란 이름 그대로 이슬류의 무늬무늬니까 무늬가 있는 밝은 색의 돌인데 종종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해암은 직경 2mm 이하의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인데 회색빛을 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빛하고 회색빛이 다 보이시죠? 근데 바닥의 암석을 보니 누렇게 흐른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황열수맥입니다. 예. 화산이 폭발하고 마그마가 흐를 때 무거운 것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는데 물속에 많은 광물질이 섞여서 흐르는데 특히 황이 섞여서 흐른 흔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황화 광물이 발달해서 금, 은, 구리 등의 광상이 이 근처에 같이 나타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황열수맥이 있는 근처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금강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고 하세요? 신봤다 하시죠? 예, 금맥을 발견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 노다지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있겠지요?
조선 7대 광산 중에 하나인 월전 광산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아직도 여기 라제 통문에서 한 2km 떨어진 태권도원 맞은편에 가면 이 폐광산하고 재련소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황소 한 마리만큼의 분량의 금을 일본으로 가져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캔 금과 농산물을 가장 가까운 역인 경북 김천역으로 나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라제통문입니다. 원래는 기니미굴이라고 불렸는데요. 1950년경에 안성면장인 김철송이 라제통문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그때부터 라제통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제통문에서는 체험을 하는데요. 옛 신라 지역이었던 곳으로 통문을 통과했다가 돌아오시면 모두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일렬로 다녀오실까요? 네. 다녀오니까 여러분 안색이 모두 환해지셨어요. 앞으로는 문화관광만 하시지 마시고 전국 각지에 있는 지질 명소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나머지 여정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무주에서의 행복한 기억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해설사님 이렇게 안전까지 챙겨주시고 모두가 이렇게 라제통무도 한 번씩 통과하고 나오셨습니다. 땅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12팀 중 6팀의 해설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절반의 순서 함께 하셨거든요. 빠르게 순서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기지개 한번 켜시고 이제 이렇게 몸도 살짝 돌려주신 채로 끝까지 집중력 있게 또 다른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해설 시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이 순서다. 그럼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공원이 아니더라도 또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서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김형익 해설사님께서 오늘 정말 멋진 가방을 메시고 또 무대에 이렇게 자리하셨는데요.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는 운봉산이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산지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분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운봉산 현무암이 제주도 현무암과 무엇이 다를지 해설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운봉산에는 365일 태극기가 날리는 곳이 있고요. 이곳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애국지사 5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20분짜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7분으로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운봉산 현무암은 제주도 현무암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할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김형익입니다. 먼저 이곳 현무암이 있는 운봉산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무암하면 화산지대를 말씀드립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화산이 뭐 이렇게 의문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 지형인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말고도 고성군에 크고 작은 화산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별 활동을 할 거고요. 현무암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상까지 오르는 호연지기 활동과 정상에 올라서는 백두대간의 형성 과정 그리고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양팔을 벌려 한 다리로 서서 균형 잡는 비행기 체조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리 바꿔서 둘, 둘, 셋, 넷.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5분만 올라가면 지금 어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다다릅니다. 자, 올라가기 전에 산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산 반갑습니다 하고 크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운봉산 반갑습니다. 출발! 어느 분들이 먼저 강의들 와 계십니다.
엄청나죠. 굉장합니다. 마치 어느 사람이 누군가가 주먹으로 부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강산 1만 2천봉 전설과 함께 이곳에 운봉장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화강암을 보셨을 겁니다. 밝은색의 화강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어두운 색의 현무암을 보고 계십니다. 이 둘 암석은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화강암은 1억 7천만 년 전, 현무암은 400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상절지입니다.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발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우리 운봉산도 이러한 형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되돌려 본다면 이러한 현상이 있던 마그마들이 오랜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이렇게 부서졌을 겁니다. 이 부서진 암석은 빙하와 빙하 그리고 간빙기를 지나면서 미끄러져 산사면을 통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돌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돌광, 암계류, 전문 용어를 좀 보태면 애추라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오랜 풍화작용으로 각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오각형, 육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꼭 몽당 연필을 올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찰을 했으니까 제주도 현무암과 우리 현무암은 무슨 차이가 있죠? 구멍요. 맞습니다. 구멍입니다. 제주도 현무암은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가스가 빠져나가는데 이곳은 그러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바위에 또 이상한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주변에 있는 암석과 같이 올라와서 섞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포획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획암은 지하에 어떠한 암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촉대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지의류의 흔적입니다. 지의류는 곰팡이 균 같은 균과 그 다음에 녹조류 같은 녹색 식물들이 같이 공생을 합니다. 공생을 해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이 두 개만 모이면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이 지의류는 숲을 만드는 가장 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출발하겠습니다. 산 정상으로 출발할 텐데 출발하다 보면 이런 거북등 같은 바위가 보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노두입니다. 노두. 주상절리가 부서져 가지고 지표면에 이렇게 노출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고요. 정상입니다. 280m 운봉산입니다. 먼 바다 동해바다가 보이죠? 확 트인 동해바다. 자, 뒷면에는 백두대간입니다. 설악산과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활동을 하면서 동해가 벌어집니다. 그 힘에 의해서 경동성 요곡 운동이 만들어지면서 동고서저 지형을 만듭니다. 이게 백두대간입니다. 동고서저 지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양강지품, 양양과 강릉에는 바람이 세다. 그리고 통고지설, 북한의 통천과 고성의 지역은 눈이 많이 온다라는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기상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형을 호랑이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백두대간은 호랑이 등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지난해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파묘는 일제시대 때 우리 명산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거기다가 묘소를 썼는데 그 묘소가 파묘를 하면서 홀령을 부릅니다. 그 홀령 부를 때 강원도 고성군 중앙면을 옵니다. 바로 운봉산이 그 지역입니다. 자, 고성군에는 선왕바위, 관이범을 볼 수 있고요. 능파대, 타포니를 볼 수 있고 화진포, 석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볼거리들 많습니다. 자, 이제 잠시 이곳에서 해설을 마치고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하겠습니다. 자, 그만. 혹시 명상을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명상을 하셨죠? 저는 무슨 명상을 했냐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2026년 병원의 해가 옵니다. 이곳에서 일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명상하셨냐 그랬죠? 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혹시 제가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들 만세 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분 종료 종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해설을 맞춰주셨는데요. 해설사님과 함께 준비 운동도 하고 산에도 올라보고 또 명상까지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죠. 오늘 박은선 해설사님께서 또 이렇게 발표 시연해 주실 예정인데요. 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질명소에서 향유하는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해설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질 명소에서 향유하는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60대 지질 명소를 방문하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질 해설을 시연하겠습니다. 지질 지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인 협곡과 용암대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저의 해설의 목적입니다. 그럼 해설 시연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때 감탄 나오셔야 되는데, 와우. 이곳은 어디인지 아세요? 이것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명소인 임진강 주상절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해설사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도 와 하고 아름다운 곳이 옛 선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들도 너무 아름답다 하여 임진적벽이라 불렀고, 고려시대의 문인들은 송도 8경 중 제7경 장당석벽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문장가 이재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죠. 물에는 석벽 솟구치고 공중에 검은 절벽 펼쳐져 있다. 달이 잠기니 파리옥에 비치고 꽃이 떨어지니 수놓은 비단무더기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멋지고 황홀경인 이 주상절리, 이 임진강 주상절리는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졌을까요? 자, 이곳에 1km 정도 가면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입니다. 한탄강의 발원지인 북한의 평강군 오리산 등지에서 수십만 년 전 발원한 용암이 한탄강을 따라서 낮은 임진강으로 흘러들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진강에 이 용암이 가득 차게 되고, 임진강에 가득 찬 용암이 낮은 곳으로부터 메꿔지면서 용암대지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 협곡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곳은 임진강물은 한탄강물에 만남은 그 시점부터 2.5km, 40m의 높이의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을 멋지게 조각해놨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틈을 가진 돌기둥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 밑둥이 침식되면서 공기와 만나면서 용암의 철분 성분이 산화되면서 붉게 물드는 적벽이 됩니다. 그와 함께 이와 상존하는 담장의 넝쿨과 돌당붕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10월 중순의 어느 날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정면으로 비춰줄 때 이 임진강 주상절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황홀경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데 제주도의 중문 주상절리하고 비견될 만큼 이렇게 멋진 곳인데 이곳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연천이 군 통제 지역이라서 아마도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연천이 강원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연천은 바야흐로 2019년에 연천 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 등재되었고 2020년에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이 되어서 유네스코 세계 프로그램 중 당당히
2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임진강 주상절리는 연천 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핵심 지역이고, 또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청정함이 2015년에 지질공원 인증 과정에서 제1급 서정인 멸종위기종 얼음치가 발견되어서 와우, 여기는 정말 청정 지역이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런 아름다움만 간직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백제의 돌무지 문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가 차지했던 곳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어서 지금까지 남한에서 삼국의 유적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시대의 그 치열함을 지나 1500년이 지난 후 70여 년간 남과 북이 대치하는 그 상황이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산자락을 보시면 이곳이 금굴산입니다. 금굴산 전투는 유엔군이었던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가 중공군을 탁 막아내면서 이 지금의 남북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지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화산지형에서 나타나는 협곡과 용왕뒤제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선인들은 풍류를 즐겼고, 또한 이 지역 분들은 매운탕, 현무암 맷돌, 벽돌 산업, 또한 60여 개의 양수장이 발달되어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임금의 사냥터와 그리고 군사 훈련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지질 주민이 되어서 유네스코 공원의 취지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좀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멋진 광경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못하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월에 볼 수 있는 용암대지의 황금들려, 또한 담쟁이 넝쿨이 붉게 물드는 이 시기가 공존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지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겹의 문화와 자연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여러 겹의 자연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 향유하실 수 있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질 해설사 박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구연동화를 전해주시는 것처럼 청아한 목소리에 박은선 해설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류석자 해설사님께서 해설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고 싶은 지질 명소가 많다라는 걸 오늘을 계기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청도에 대한 얘기를 전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서해 끝자락 백령도와 소청도 사이에 자리한 이 대청도, 서해 보물섬으로서 지질의 교과서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모래가 만든 대청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류석자입니다. 저는 지질공원 탐방 동아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청도 농여해변을 해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 해설사 류석자입니다. 여객선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바람도 살랑 불고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대청도 북서쪽에 위치한 농여해변입니다.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여기
안내소 앞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해안 지형과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본 후 풀등 맨발 걷기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에서부터 나이테바위까지 해변은 각진 바위들과 자갈들이 많으니 걸으실 때 발목 접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기 해식 기둥들에서는 낙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이 6월 초라서 천연기념물 검은머리 물대새가 대청도에 날아와서 알을 낳고 포란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 접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니 멀리서만 보시고 지나가 주세요. 또 대청도는 접경 지역으로 군사시설 촬영과 해수욕이 금지되어 있으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도는 10억 년 전에 얕은 물가에서 흙과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섬으로 수차례 습곡과 단충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여기 세로줄무늬가 아름다운 이 바위는 형태가 고목나무 같아 고목바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로줄무늬가 나이테를 닮았다고 하여 나이테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이테바위 또한 습곡으로 지층이 구부러진 후 뒷부분이 침식되어 지금과 같은 해식 기둥이 되었습니다. 진흙이 쌓인 지층과 모래가 쌓인 층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붉은 무늬가 꽤 많이 보이시죠? 이것은 철성분이 많이 함유된 일종의 지하수가 이 지층을 통과하면서 남기고 간 철성분들이 산화되면서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이테바위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경사진 줄무늬를 사층리라고 하는데요. 지층의 위아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통 지층과 사층리가 이루는 각도가 작은 곳이 지층의 하부이고 각도가 큰 곳이 지층의 상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른쪽이 지층의 상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이는 사암층은 구불구불한 지층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결무늬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을 연은이라고 부르는데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사구로 이동하겠습니다. 사구는 파도에 떠밀려온 모래가 해변에 쌓이고 이 해변의 모래들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육지 쪽에 쌓인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졌다니 퇴적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지 지금부터 모래삽으로 모래를 퍼내 볼게요. 자, 층층이 쌓인 층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층들이 계속 쌓여 두꺼워지고 위에서 누르는 힘이 계속 증가하면 나중에 퇴적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들이 풍화 침식되어 점차 작은 알갱이로 변하고 다시 이동해서 쌓이고 다시 암석이 되는 이 순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풀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PPPU는 빨간 부리에 눈도 빨갛고 검은색 깃털을 한 저 새가 보이시나요? 저 새가 바로 천연기념물 검은머리 물대새인데요. 봄, 여름에 대청도에 와서 번식을 하고 9월에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얼마 전부터 알을 낳고 포란 중인데요. 사구 위쪽이나 낮은 바위 틈 모래 위에도 알을 낳고 새끼나 알들이 있어서 밟을 수 있으니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나이테바위에서 보았던 연은과 비슷한 물결무늬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물결무늬는 얕은 물 표면에 있는 물결의 파장이 모래 표면을 움직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은 물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때 퇴적물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사층리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풀등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1km가 넘는 길고 넓은 모래뚝 사치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된 것은 약 20년 전 해안가 한쪽에 석축 공사를 하면서부터인데요. 해변에서 쌓인 모래들이 사구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석축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나와 사치에 쌓이면서 농어해변과 입구는 자갈이 드러나게 되었고 풀등은 점점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안내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해변에서 보았던 지층의 변화들을 보았는데요. 과거에서 지금 농어해변에서 일어났던 지층의 지각 현상들이 과거 지구에서도 현재 지구에서 관찰되는 지각 활동들과 동일한 과정의 지각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층 활동이 일어난다는 동일 과정의 법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래건으로 다 터시고 안내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늘 한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한 멘트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곧 끝난다고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정말 멋진 해설 전해주신 해설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 노정열 해설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쁜 개량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요. 강원 정선군의 역사가 녹아있는 동굴이 바로 화암동굴입니다. 이 석회암 지층 속에 자연 생성된 광장형 동굴과 함께 굉장히 이색적으로 인공 갱도가 혼재된 독특한 지질 자원이거든요. 박수와 함께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정선군 지질회사 노정열입니다. 제가 시연할 주제는 화암동굴 탐험입니다.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10명입니다. 해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기념물 제557호 화암동굴 방문을 환영합니다. 친구들도 이름에 의미가 있듯이 화암동굴은 그림을 그려놓은 듯 아름다운 그림바위 동굴입니다. 금을 캐던 인공동굴, 광장형 자연동굴, 복합형 동굴로 국내 유일하죠. 화암동굴은 어떤 지구의 비밀이 있는지 지질 탐험 시작해 볼까요?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암동굴은 365계단이 있습니다. 급경사라서 간격 유지하고 난간을 잘 잡고 그러셔야 됩니다. 출발! 인공동굴입니다. 인공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캐던 첨포강산입니다. 금을 캐다가 석회암 자연 금맥을 찾다가 석회암 자연 동굴을 발견한 거죠. 아주 좁은 갱도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금을 캐다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일제의 수탈과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화암동굴은 네, 화암동굴은 일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천정을 한번 보실까요? 한쪽에 시멘트를 발라놨습니다. 하얀 결정체가 있습니다. 시멘트의 원료는 뭐죠? 맞습니다. 칼사이트 방해석이 녹아서 흘러내린 거죠. 이 시멘트조차도 동굴의 행성 원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는 물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다, 그죠? 석회암 지층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석회암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 들어왔는 거예요. 비 온 뒤에는
아주 빗소리가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란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공동굴에는 동물 세 마리가 있어요. 호랑이, 강아지, 공룡. 여러분, 암석에는요 여러 가지 광물질의 집합체예요. 네, 그런데 석회암은 CaCO3 방에서 탄산 칼슘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석이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이 이 동물 세 마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자연의 조각품이죠. 자, 그럼 드디어 자연동굴 앞에 왔습니다. 짜잔! 대자연의 신비 드롭스톤 어드벤처 900평의 대광장입니다. 여기는요 풍촌 스키함층이거든요. 자, 옆으로 한번 봐보세요. 벽면으로 자연의 붓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 갤러리 같지 않습니까? 예, 이곳에 기존과 음악이 들릴 거예요.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곡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광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울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지질학자도 좋지만 이 광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의 꿈도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자, 오른쪽으로 보면 유석입니다. 종유석 20%, 석순 80%의 비율인 석주예요. 근데 이 석주는요, 최저기 증가하다 보니 벽면을 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무려 28m예요. 아파트 9층 높이예요. 어마어마하죠?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크튼의 유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유석폭포를 보면 정말 대자연의 신비구나. 여러분들도 이 유석폭포를 보면 모험심과 탐구심이 불타오르지 않나요? 자, 이건 단층입니다. 땅속에서 이런 단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경이롭다라고 하십니다. 지각 변동의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공자들이 함동굴은 살아있는 지질학 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부모가 잘렸듯이 탁 잘렸다고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문밀크예요.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슬퍼요. 죽은 석순이에요. 종유석과 석순은 대칭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각 변동으로 짝꿍인 종유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밀크 보세요. 하얀 백색 가루가 있죠. 이걸 옛날 유럽에서는 의학자들이 채취해서 감기약으로도 쓰고 지혈제로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네. 자, 이건 뭐예요? 네, 자연이 만든 돌꽃이에요. 정말 눈부시지 않나요? 네, 이것은 석계 성분이 백이나 청정을 타고 이렇게 꽃 모양을 피워낸 거예요. 아라고나이트 강물질이에요. 함동굴에는요, 이뿐만 아니라 연연이나 곡석, 그리고 쌍탑석순, 3일 석주, 다양한 보물들이 있답니다. 함동굴은요, 지구의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일기장과 같아요. 과거의 기후변화를 알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폭우나 가뭄 같은 그런 재난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동굴은 지금도 동굴 생성물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질보고라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질유산 우리가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설 경연대회에서 뭐 다양한 해설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지역별 다양한 방언까지 여러분 이렇게 녹여낸 해설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동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는 유명한 동굴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름을 아실까요? 네, 고수동굴입니다. 네, 주말이면 고수동굴로 향하는 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하 궁전을 연상케 하는 유명 관광지이자 지질 명소 이 동굴 여행을 떠나서 이 형성 과정과 함께 생성물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견 해설사님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양 유네스코 지질공원 구하견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닙니다. 구하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단양을 방문한 초등학교 4학년 15명 학생을 데리고 고수동굴을 방문하겠습니다. 저희 고수동굴은 충북 단양 고수리에 있습니다. 왜 고수리냐면요, 고수같이 키가 크다고 해서 키가 커서 생긴 동네 이름이기 때문에 고수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4억 5천만 년 전 동굴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저희가 동굴을 방문하기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동굴은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굴은 어두워요. 어두워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탐방로로만 선생님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뒤쪽에 설명할 천년의 사랑바위를 설명할 겁니다. 미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동굴은 5억 년 전 고생대 바다에서 생겨났습니다. 5억 년 전 단양은 깊은 바다였답니다. 삼엽충, 산호, 바다나리 같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서 쌓이고 쌓여 스키암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스키암이 어떻게 동굴이 되었을까요? 스키암이 쌓여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물을 타고 골을 따라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묻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이렇게 동굴이 생겨난 거래요. 동굴이 생겨나서 천정에서는 고드름같이 생긴 종유석이 나오고 밑에는 죽순같이 생긴 석순이 올라옵니다. 이들이 만나서 석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불과 1년에 몇 cm 자랄까요? 네, 맞습니다. 불과 1년에 0.1mm에서 0.3mm 자란다고 합니다. 아까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랑 천년바위가 되려고 그러면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는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종류 속에도 나무처럼 나이테가 있답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는 위를 자르면 나이테가 보이지만 종류석은 단면을 잘라야지만 이렇게 나이테가 보인다고 해요. 이건 종류석의 시간, 지층이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동굴에서는요,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고생대 하석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고생대 하석이 단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랍니다. 저 멀리 호주, 서호주,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멀리까지 하석이 발견이 될까요? 네, 5억 년 전 단양은 히말라야와 호주와 단양이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서서히 움직이면서 판들이 움직이면서 뚝 떨어져 나가서 지금 한반도로 오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로 오게 되어 지금의 단양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희 고수동굴은 많은 종교석가, 석순가 많이 있지만 현재 많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삼엽충 하석이 아직도 동굴 안쪽에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앞에 전시관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공부와 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 고수동굴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양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고생대 화석과 산호들이 많이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잘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지질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하다 보니 조금 많이 헤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굴 효과음까지 넣어주셔서 정말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추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굴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주신 두 분 해설사분 모두 중학생으로 대상자를 선정까지 해주셨거든요. 자, 단양에 오신 김에 여러분 고수동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마지막 참가 공원입니다. 접수 순서 12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에서 김정자 해설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또 모자에 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오셨는데 제주도의 원시림지대인 곶자왈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실 예정이라고요. 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가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사실 곶자왈이 제주도 내 곳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비밀을 찾아서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지질공원 해설사 김정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곶자왈의 비밀을 찾아서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0명 동아리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찾고 지키고 부르면서 오늘 곶자왈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를 이제부터 락돌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자, 그리면서 알아볼까요? 자, 용암은 검은 오름이라는 오름에서 화산이 분출해요. 묽은 용암이 동백동산까지 흘러왔어요. 이러한 용암을 파후이후이 용암이라고 해요. 무슨 용암? 예, 용암은 식어서 크고 작은 돌덩이가 되었어요. 이 틈 사이에 지하수가 모였어요. 자, 이런 돌무더기 위에 푸른 생명이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동백동산은 큰 숲이 되었어요. 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우리 영란이 친구
그림을 너무 잘 그렸네요. 바위 틈의 지하수를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대단해요. 진짜 잘 그렸어요. 선생님 A뿔 줄게요. 예. 자, 이제 현장으로 갈 건데요. 용암이 불퉁불퉁하니 안전이 중요해요. 자, 락토리와 약속. 자, 1. 락토리 앞서가지 않기. 두 번째, 락토리만 따라오기. 자, 약속 지킬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용암숲에 오니 기괴한 나무 뿌리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정홍이 친구는 어떻게 보여요? 곱불수 같죠? 예. 락토리는요, 근육나무 같아요. 맞죠? 네. 이런 모습을 제주 사람들은 돌은 낭으지, 낭은 도르지 한다 그래요. 여기에서 돌은 돌이고요, 낭은 나무를 뜻합니다. 제주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곧잘해서 모든 것을 얻고 생활을 하였어요. 돌은 낭으지, 낭은 돌로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공간, 바로 곶자왈. 네, 습지로 가볼까요? 네, 습지는 묽은 용암이 흘러 굳은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이면서 습지가 되었어요. 자, 습지에 어떤 생물들이 살까요? 한번 볼까요? 우와, 뱀이 나타났어요. 우와, 개구리가 나타났네요. 개구리가 벌벌 떨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근이죠. 예, 이렇게 습지의 생물들은 서로 먹이가 되면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물레버글이고 구루마를 끌고 와서 물을 길어다 먹기도 하였어요. 이런 습지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었겠죠. 네, 우리 안으로 가볼까요? 저기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 우와, 불났죠? 용암동굴입니다. 이런 용암동굴에서는요,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안개처럼 보이고요, 반대로 여름에는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이곳 주변에 다양한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우리 더 안으로 가볼까요? 여보세요, 나무 같아요? 식물 같아요? 예, 둘 다 아니에요. 양치류라고 하는 식물. 전 세계에서는 요곳에만 살 수 있는 제주고사리삼이라고 해요. 어디에서만 산다고요? 좋아요. 제주고사리삼은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에요. 아주 소중한 식물입니다. 자, 이제까지 선생님과 배운 것을 가지고 퀴즈로 맞춰볼 거예요. 퀴즈를 맞힌 친구는 큰 소리로 O 또는 X로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자, 퀴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오, 오늘 선생님 수업 너무 잘 들었어요. 선생님 아주 기분 만땅입니다.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곶자왈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붓는 역할을 한다. O, X. 오, 이렇게 왜 성적이 좋아요? 역시 훌륭한 선생의 훌륭한 제자야.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노래를 부르면서 알아볼 건데요. 노래는 누가 지었냐면 락토리가 지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춤을 추어도 좋아요. 힙합 춤을 추어도 좋아요. 모두의 집선을 곶자왈, 공자왈 몰라요, 맹자왈 몰라요. 곶자왈은 알아요. 화산 분출 용암 대적 풍화작용, 작은 바위 모여서 용암 언덕 밑에는 겹겹이. 자,
기분 내다 말았죠? 유튜브를 찍으면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맞죠? 락터리가 지었죠? 곶자왈 하면 나무와 돌이 서로 엉클어져 있는 모습을 제주어로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곶자왈, 용암대지에 만들어진 독특한 숲, 락토리와 함께 그리고 지키고 찾고 부르면서 제주도의 동백동산 곶자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지지공 곶자왈을 다 함께 지킬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곶자왈에 대한 멋진 노래와 함께 춤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 이렇게 12개 지질공원의 해설사분들께서 깊이 있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는 해설사님들의 해설의 일부를 여기서 잠시 엿봤는데요. 오늘 뭐 경영과 승부에 상관없이 지질의 가치를 전해온 모든 해설사님들이 바로 지질공원의 얼굴이십니다. 수고해 주신 12공원 해설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